한 가지 나라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그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중앙은행 책상 위에 비트코인 이야기가 다시 올라왔고요. 한번 거절했던 걸 왜 다시 꺼냈을까요? 몇 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번에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보는 걸까요? 오늘 이번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대만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만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 아주 많은 나라죠. 이걸 어려운 말로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나라가 만약을 대비해서 쌓아둔 큰 돈들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돈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돈인 달러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려 8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돈을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 조금 뒤에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두고 지금 한 사람이 움직였죠. 지금 대만에는 커주 춘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올해 4월 29일에 중요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만든 보고서를 들고 와가지고 대만 총리, 중앙은행 총재 앞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대만도 비트코인을 나라 자산으로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꺼냈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지금 이 뉴스만 보면 마치 대만 중앙은행이 신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중앙은행이 아니라요. 오히려 바로 이 의원이었었는데, 오히려 중앙은행은 2025년 말에 비트코인을 한번 살펴봤다가 거절했던 중입니다. 가격이 너무 출렁거리고 급할 때 사고 팔기가 어렵고 안전하게 보관하기도 까다롭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산다는 게 아니라 한 의원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장이 지금 정부의 가장 높은 곳까지도 올라갔다는 사실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남죠. 이 거절까지 했던 이야기가 왜 지금 시점 다시 한번 높은 사람들 책상 위에 올라오게 된 걸까요? 이게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비트코인 뉴스는 대부분 비슷했었죠.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을 샀다더라,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더라, 전부 다 돈을 벌려는 이야기였었는데, 근데 대만이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돈이 아니라 생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풀어드려 보자면요. 아까 대만이 800조 원 넘는 돈을 대부분 달러로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달러는 대만 안에 현금처럼 쌓아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 맡겨둔 형태인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맡겨둔 돈들은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묶일 가능성이 있겠죠. 빼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맡겨둔 막대한 돈들 한순간에 동결 자금으로 바뀌어버렸어. 묶여버렸다는 뜻인 건데, 빼고 싶어도 빼지 못하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공격했을 때 이 800조 원이 넘는 달러 자산들 똑같이 묶일 수가 있겠다. 그럼 나라에 비상금이 있어도 정작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어떤 나라도 막거나 뺏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만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이게 상승할까 때문이 아니라요.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남아있는 돈이 뭐일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혹시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미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략 한 2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매수한 물량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한 물량들이에요. 이 대만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기 수단이라고 경계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쁘게 보던 비트코인을 범죄자한테 빼앗은 바로 그 코인으로서 이제는 나라의 전략 자산으로 써볼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고, 없애려던 것이 오히려 지키려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바라보자면요. 이게 단순하게 대만이라는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하는 작은 뉴스일까요? 저는 오히려 더 큰 흐름의 신호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돈이 점점 더 무기처럼 쓰이고 있고요. 또 사이가 나빠지면 상대 나라의 돈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무도 묶지 못하는 자산이 비상금에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의 그림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인 거는 주로 회사들이었었죠. 근데 만약에 대만 같은 나라들이 생존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 큰 손은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수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올라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안 묶일 수 있는 자산,
탈중앙화 자산으로서 매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당장 대만이 비트코인을 왕창 사들이는 일, 솔직히 빠르게 일어나긴 어렵겠지만요. 중앙은행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험해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210개로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거고요. 또 관련 보고서를 더 만들어 보면서 실험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의원은요, 이 중앙은행에 추가 보고서를 하나 더 요청을 했고, 대만이 곧 비트코인을 산다가 아니라 대만이 천천히 발을 담그면서 지켜보는 단계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림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만 측에서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전쟁이 나도 묶이지 않는 자산이 필요해서겠고, 이건 한 나라의 작은 결정이 아니라 나라들이 못 뺏기는 돈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그 다음 근소는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드려 보자면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 가지 나라가 묶이지 않는 자산을 찾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비트코인 말고 또 어떤 자산이 그 자리를 노리게 될 수 있을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국에 팔아야 내 것이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수는 잘하시죠. 근데 매도에서 아쉬움이 남고는 합니다. 지금 만약에 작은 수익에 대해서 실현하지 못하신다면은 나중에 큰 상승장이 오더라도 결국에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팔 수 있었고 또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 복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그 다음 상승장을 준비를 하시고요. 상승장에서는 그 다음 하락장을 준비하는 시각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좋은 투자라는 것들은 맞춰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리플 관련 발표가 2개 나왔습니다. 한 개는 리플이 냈고요. 다른 하나는 마스터카드가 냈습니다. 근데 마스터카드의 발표문 안에 리플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 카드 결제를 쥐고 있는 그 마스터카드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코인넷의 리플을 자기 파트너 명단에 올렸을까요? 지금 XRP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상 최고가에서 70% 정도 빠져있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무슨 소식이 나와도 또 그 얘기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뉴스 자체가 제목만 보고 그냥 넘길 뻔했었는데 이 2가지 발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리플이 무엇을 내놨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름은 리플레저 인공지능 스터디 키트입니다. AI가 리플레저 위에서 돈을 보내고 또 받고 관리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발 도구 모음집인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한 줄로 줄이자면은 AI가 스스로 돈을 쓰게 해주는 도구 상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돈을 쓸까요? 요즘 인공지능은 질문에 대답만 하는 단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알아서 끝까지 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근데 이 비서가 일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돈을 쓸 만한 일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유료 자료를 열어본다거나 다른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을 빌려야 됩니다. 리플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미 미래가 아니고 현재이고 벌써 컴퓨터 사용료를 내고 청구서를 정산하고 사람도 없이 거래를 끝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돈이야 그냥 카드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는데요. 카드는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가입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죠. 결제할 때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AI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의 크기인데요. 인공지능이 하는 결제는 한 번에 몇 원, 몇십 원짜리입니다. 대신에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10원짜리 자료 하나를 보는데 카드 수수료가 몇백 원 붙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들의 결제에는 완전히 다른 돈의 길이 필요한 거고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고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길들이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X402인 거고 이게 뭔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자면요. 인터넷에서는 아주 오래된 신호체계가 있죠. 화면에 가끔 뜨는 40456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페이지가 없다라는 뜻인 건데 그 404의 형제 중에 402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뜻은 결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1990년대에 미리 만들어 놓고는 쓸 데가 없어가지고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코드예요. 그 잠자던 신호를 깨워가지고 만든 결제 규칙이 바로 X402입니다. 인터넷 페이지를 여는 것처럼 결제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끝나게 하자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인 T54라는 회사가 작업을 해가지고 리플레저가 이 X402에 정식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이번에 AI 에이전트가 자료 이용료라거나 인공지능 사용료 같은 것들을 XRP나 RLUSD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값이 출렁이지 않게 미국 달러에 1대1로 묶어둔 코인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자면은 늘 1,500원 안팎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심지어 이번 도구 상자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클로드 같은 AI한테 지갑을 만들어주고 잔액을 확인시키고 송금까지도 시킬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한마디로 AI 비서한테 처음으로 지갑을 쥐어준 셈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리플 레저였을까요? 여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기계가 돈을 쓰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리플 레저는 거래가 3초에서 5초면 확정이 되죠. 수수료는 1원이 채 안 됩니다. 게다가 그 수수료가 미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내기 전에 얼마 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코인들처럼 수수료가 경매에 붙듯이 치솟는 일이 없다는 뜻인 건데, 그리고 이 장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14년 동안 거래가 되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람은 결제가 꼬이면 전화라도 하겠지만 기계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개발자들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날 나온 두 번째 발표를 옆에 붙이는 순간 그 이야기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날 마스터카드가 에이전트 페이포 머신즈라는 걸 출시했죠. 이름 그대로 기계들을 위한 결제망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사람의 손 없이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마스터카드는 이 발표에서 결제가 이제 기계의 속도로서 거대한 규모로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출시에 30개가 넘는 회사가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에는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클라우드 플레어, 솔라나 재단, 폴리곤 같은 이런 이름들이 쭉 깔려 있고요. 그 안에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은 리플 레저랑 RLUSD로서 이 판에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카드의 제왕이 기계들의 결제판을 새로 깔면서 거기에 코인 회사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기계들의 결제는 기존 카드 방식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이 사실을 마스터카드 스스로가 인정한 장면이라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이 명단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가 더 있죠. 마스터카드가 RLUSD를 자기 인프라에 끼워 넣는 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이면 행사용 제휴일 수 있겠죠. 근데 일주일에 두 번이다.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신호에 가깝겠고, 여기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더 보입니다. 아까 명단에 코인베이스가 있었죠. 근데 X40이라는 표준 자체가 원래 코인베이스가 미뤄왔던 규칙이고, 코인베이스가 여기서 어떤 회사냐? 2021년 XRP 거래를 중단시켰던 미국 최대 거래소입니다. 그랬던 회사가 깔아놓은 길을 리플이 자기 장부로 연결했다라는 건데, 이 자존심 대신에는 실리를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따로 길을 내는 대신에요. 이기는 표준에 올라타는 쪽을 골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날카로운 분들은 한 가지가 걸리실 겁니다. 저도 이 질문 때문에 자료를 한참 더 찾아봤는데요. 기계들이 쓰는 돈, 그거 결국에 RLUSD 아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값이 출렁이는 XRP를 기계가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 마스터카드 건에서 XRP 토큰 자체는 한 발 비켜나 있다는 지적이 해외 매체에서 나온 상황이고,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직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는 XRP랑 똑같은 거래 방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장부 안에 거래소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다리 같은 거 없이 둘 사이를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리플 레저에서는 모든 거래의 수수료만큼 XRP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태워 없앤다라고 해가지고 소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계가 RLUSD로 결제하든 XRP로 결제하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는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사라지는 수량은 정말 티끌 수준입니다.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는데요. 바로 그 어마어마하게라는 말 자체가 이 시장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결제를 몇 번이나 할까요? 많아야 10번이고 기계는 다릅니다.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수천 개가 동시에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인들이 미리 줄을 선다라는 거고, 실제로 로빈후드는 AI한테 주식 거래를 맡겨보는 실험을 시작했고요. 메타마스크는 AI 전용 지갑까지도 내놨습니다. 리플은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하실 그 얘기를 드리자면요. 아니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한번 선부터 그어드려 보자면은 이건 다음 주에 XRP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지금은 도구가 풀린 단계지 돈이 실제로 도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인프라 뉴스는 바닥에서는 무시당하죠. 당장 가격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근데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면은 그때 가서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건데, 왜 이런 흐름들을 가장 유력하게 보느냐?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는 일회성 이벤트에 이름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스터카드가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리플 쪽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풀렸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실제 어플과 거래량인데,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천천히 쌓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급등 재료가 아니라요. 시간을 두고 바닥에 논리를 바꾸는 재료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그 전략 자체도 단순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켜볼 숫자를 정해두시는 거고, 리플 레저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X40의 결제가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는지, 마스터카드의 다음 발표에 리플 이름이 등장을 하는지, 세 가지 불이 차례로 켜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XRP랑 RLUSD로 직접 결제하게 해주는 도구를 내놨고, 같은 날 마스터카드는 기계들의 결제방을 발표하면서 리플을 파트너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건 내일의 가격 자료 정도가 아니라요. 14년 동안 은행만 바라보던 XRP의 고객 명단에 대해서 기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이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결제에 쓸 돈들, 그 지갑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리플이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알트코인 단기 매매에서 목표가를 미리미리 설정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로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시세 확인하고 팔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경우들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나고 매도를 못하고 결국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차라리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정해두시면서 도달하면 수익 실현하는 이런 습관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익절이 완료가 됐다면 더 이후에 상승하든 하락하든 크게 신경 자체를 쓰지 않는 것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에 투자 때문에 나의 일상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결국에 가장 건강한 매매는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지키는 매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주 쳐다보고 자주 들여다본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여기서 정말 신기하게도요, 적당히만 신경 썼을 때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걸어두는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에서 6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엄청나게 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날부터 리플, 그러니까 XRP가 폭등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은행들이 이날 XRP를 쓰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가격이 몇 배로 뛴다, 뭐 이런 얘기들마다 영상마다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대로 믿기 전에 저는 딱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XRP가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6월 28일의 정체를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부터 살펴보자면요, 블랙록이 곧 XRP 현물 ETF를 신청한다는 말이 돌고 있죠. ETF가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측에서 XRP ETF를 낸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는 것처럼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누가 들어도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블랙록이 지금까지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곧 신청한다, 뭐 이런 말들은 정해진 사실이 아니라요, 한 인물이 인터뷰에 내놓은 전망일 뿐이었었고, 우리는 누군가의 예상을 마치 확정된 일처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실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흥미로워지는데, 사실 XRP 현물 ETF는 이미 나와 있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7개의 XRP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 케일 같은 큰 회사들이 2025년 11월부터 줄줄이 내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관이 XRP를 사긴 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미 사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기록 한 가지가 놀랍습니다. 이 XRP ETF 상품들은 출시 이후에 3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돈이 들어오기만 했었는데요. 단 하루도 투자자들이 돈을 빼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건 비트코인 상품도 이더리움 상품도 초반에는 기록하지 못했던 대기록입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관심이 진짜였다는 신호겠고, 근데 이 좋은 흐름이 끝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나오죠. 이런 흐름들은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XRP 상품에 모인 돈들은 2026년 1월 약 2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났고요. 근데 그 뒤로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1조 5천억 원 정도로 내려온 상황인데, 줄을 서던 손님 중에 일부가 떠난 셈이겠죠. 그렇다면 블랙록은 왜 아직도 안 들어올까요? 여기에 의외로 구체적인 숫자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운용사 대표 측에서는요, XRP 상품에 모인 돈이 4조 5천억 원 정도까지는 커져야지만 블랙록이 들어올 만한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부터 따져보면 거의 3배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블랙록은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손님이 3배로 늘어나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월 28일 XRP 대폭등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6월 28일에 전세계 은행 결제망인 스위프트,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의 뒷정리를 맡는 DTCC가 실시간 결제 기능을 가동한다라고 해요. 이 두 곳 전부 다 어려운 이름이니까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요, 스위프트는 전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메시지망입니다.
DTCC는 주식이 거래된 뒤에 돈과 주식을 정확히 맞바꿔주는 기관입니다. 이 두 개 다 금융에 대해서 움직이는 핵심 배관 같은 곳들인데 많은 영상이 이거를 이날부터 XRP가 쓰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먼저 DTCC부터 살펴보자면요. 리플이 이 DTCC 안에 자리를 하나 얻은 거는 사실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거물들과 또 같은 회의 모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자리가 정확히 뭔지가 중요하겠죠. 이 모임은 규칙을 함께 정하는 곳이지 어느 회사 제품을 쓸지 고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의 자리는 우리 걸 쓰자 이렇게 주장할 기회일 뿐이지 계약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간 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에서의 스위프트는 리플에 전혀 의존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블록체인 결제망을 따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이 다른 회사를 거쳐가지고 간접적으로만 연결돼 있을 뿐인 거지 결국에 스위프트가 가동한다 이런 말들 자체가 곧 스위프트가 XRP를 쓴다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처음도 아닌데요. DTCC 사이트에 어떤 이름이 올라오는 거는 승인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2023년 비트코인에도 똑같은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리플은 지금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히려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나오는데 리플은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사버렸습니다. 리플은 2025년 4월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렸죠. 그리고 이 회사는 큰 기관들의 거래를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곳들입니다. 한 해에 다루는 거래 규모가 4,500조 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리플은 이 회사 이름을 리플 프라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증권 결제망이 공식적인 명단에도 올렸고요. 부탁해서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회사를 사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날짜 하나에 기대지 않고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들은 6월 28일 그날 하루가 리플 XRP가 갑자기 폭등한 일 아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리플이 만들어진 이 구조들 그러니까 결제망 안쪽에 자리를 잡아둔 흐름들이 조용하게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분명해요. 스위프트가 자기 결제망을 따로 만들고 있고요. 블랙록은 4조 5천억이라는 조건을 걸어뒀고요. 리플은 날짜가 아니라 회사 인수로서 자리를 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6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XRP 상품에 모인 돈이 다시 불어나서 4조 5천억 원에 가까워지는지 바로 그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매주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XRP 가격이 1,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과 관련된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6월 초 저점보다는 오히려 올라온 상태예요. 다만 곧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 짧은 호흡에서는 이게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6월 28일 이 날짜 자체가 사실 미끼에 가까웠고요. 진짜 핵심은 리플이 이미 제도권 금융 안쪽에 자리를 만들어뒀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이 블랙록을 움직일 만한 숫자는 4조 5천억이고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건 떠들썩한 날짜가 아니라 바로 그 숫자 자체입니다. 호재는 진짜지만 시장이 외치는 속도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들. 그렇다면 만약 XRP 상품에 모인 돈이 다시 불어나게 되면서 이 4조 5천억을 넘기는 순간 블랙록은 정말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하락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으로도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은 수량을 모아나갈 수가 있죠.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전략을 짜두는 사람들이 그 다음 기회를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게 리플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하게도 계속 상승할 수도 또 반대로 하락할 수도 없는 게 당연한 시장의 움직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누군가는 5천원일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타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쭉 우상향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다시 눌림목 왔을 때 저점에 사고 또 다시 고점에 팔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항상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들 분명히 어려운 시기도 존재한다라는 사실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 탓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결국에 최근 같은 XRP 하락장은요. 이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일본에서 31년 만에 보기 드문 일이 하나 벌어졌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소식 하나에 지금 비트코인을 가진 분들 잔뜩 긴장하고 계실 거고, 지난 2024년에 딱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똑같은 일본 금리 인상 뉴스를 보고 리플 XRP를 오랜 시간 지켜온 분들, 또 이분들께서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번 뉴스 안에 우리가 미처 못 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부터 아주 쉽게 짚어드려 볼게요. 이번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1%는 1995년 이후에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오랜만에 큰맘 먹고 금리를 올린 건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최근에 중동이 시끄러워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들 때문이었는데요. 이 상승하는 물가를 조금 식히고자 금리를 올린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멀리 있는 일본 안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시려면 딱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는 일본 돈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빌려가지고 다른 데 굴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일본은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빌린 돈들이 미국 주식으로도 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많이 흘러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빌린 돈의 이자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빌린 돈을 갚으려고 가지고 있던 걸 팔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매도하는 물건 안에 비트코인도 들어있을 거고요. 리플 XRP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 소식 자체가 비트코인을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난 2024년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7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지는데, 이 데이터를 차분히 보시면 한쪽으로 단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먼저 겁나는 쪽부터 살펴볼게요. 일본이 2024년 이후에 금리를 올릴 때마다 비트코인은 매번 떨어졌습니다. 적게는 18% 떨어졌고요. 많게는 28%, 그 평균을 내면 한 방에 22% 정도의 평균적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들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신호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위험한 빚이 꽤 정리가 됐었고, 이번 인상 자체가 모두가 예상하던 일이라서 그 충격이 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할지는 지금 누구도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질문은 따로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 아까 그 리플을 보던 사람들 도대체 왜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정답을 이해하시려면 비트코인과 리플이 사실은 서로 다른 힘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돈이 흘러들어와야지 힘을 받는 쪽에 가깝죠. 돈줄이 막히면 출렁이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태어난 이유부터가 남다릅니다. 리플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라고 만든 코인이죠. 어려운 말로 국제 송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으로 돈을 붙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진짜 가치는 저렴한 돈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엔진인 셈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게 설마 이 국제송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일본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예전 방식으로 외국에 돈을 보내는 게 더 비싸지고 더 복잡해지겠죠. 돈을 주고받는 계산들이 까다로워지거든요. 근데 바로 그 비싸고 복잡해진 구간들을 저렴하고 빠르게 메워주는 길이 있어요. 그게 하필 리플이 쓰는 그 기술인 거고, 그냥 이론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의 큰 금융그룹 SBI의 송금회사가 이미 리플의 블록체인을 써서 동남아시아로 돈을 보내고 있고, 계획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결제 금액이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완전히 뒤집히겠죠.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바로 그 사건들이 리플이 실제로 하는 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유리해지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한쪽을 겹치는 그 뉴스들이 또 다른 쪽의 진짜 쓸모는 키우고 있는 셈이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리플 가진 분들도 이 연결고리는 잘 모르십니다. 다들 규제만 풀리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만 보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 일본은행 뉴스 속에 진짜 숨어있던 열쇠는 바로 이 돈 보내는 비용 쪽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번 이야기는 리플이 며칠 안에 오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에 진짜 공포가 닥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도 비트코인이랑 같이 떨어져요. 오히려 더 크게 출렁일 때도 많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핵심은요. 짧게 보는 공포, 길게 보는 진짜 힘,
이거는 시기가 서로 다르게 돌아간다는 뜻이고 많은 분들께서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섞어서 보다가 손해를 보십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몇 달 몇 년에 걸쳐가지고 진짜 엔진이 어디로 가는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짧게 보시면 당분간 시장의 출렁임은 평소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빌린 일본 돈을 갚는 움직임이 한꺼번에 터지면은 비트코인도 리플도 짧고 날카롭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거에 금리를 올린 뒤마다 조정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2024년처럼 무섭게 폭락하는 그림들이 그대로 다시 나올 가능성 아직까지 저는 상대적으로 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빚더미들이 이미 많이 정리가 됐고요. 이번 금리 인상은 모두가 예상하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더 길게 봤을 때 금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도 이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야 되는 일들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하는 진짜 일들은요. 이번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번 일본은행의 31년 만의 결정은 짧게 보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무거운 변수가 맞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시기가 아니라 리플의 쓸모라는 시기로 봤을 때 그 공포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흔들리는 건 가격이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이 오가야 된다는 현실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공포 구간들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에 대한 단기 매매라면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지나친 고민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원칙 자체가 무너지기가 쉽겠죠. 특히나 단기 종목들은 움직임 자체가 빠른 만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와 동시에 또 목표가를 정해두고 대응하는 습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자주 본다고 수익이 더 커지는 거 절대 아니죠. 시세 계속 확인하고 업비트 계속 들락날락 한다고 시장이 내 뜻대로 움직인다거나 수익이 더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커질 뿐이라는 거. 그래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차라리 이렇게 목표 타점에 걸어 놓으시고 신경을 덜 쓰시기 위함이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타점들에 대해서 과몰입을 하시면은 내가 지치는 매매 습관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매매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을 도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가장 건강한 매매 방법은요. 시장보다도 내 습관을 관리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은행 한 곳이 보고서를 냈죠. 앞으로 블록체인 금융시장이 지금의 37배까지 커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그 거대한 시장의 주인공으로 이 은행이 찍은 거는 정말 놀랍게도 XRP가 아니었습니다. XRP는 그 기나긴 보고서에서 이름 하나조차도 없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경고 한 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이상하게도 다시 XRP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가 뭔지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곳은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영국의 큰 은행인데요. 여기서 디지털 자산 연구를 책임지는 사람이 제프 캔드릭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전망을 남겼습니다. 디파이라는 시장이 2030년 말까지 지금의 37배까지 커진다. 그래서 디파이가 뭐냐면은 은행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 어플이 하던 일을 블록체인이 대신한다라는 거고 그 시장에 묶일 만한 돈이 2030년이면은 3,700조 원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쓰는 나라 예산이 700조 원 안팎인데요. 그 5배가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이 그냥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캔드릭에서는 그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RWA라는 걸 꼽았고요. 여기서 RWA는 실물 자산이라는 뜻이죠. 국채, 부동산, 금처럼 진짜로 존재하는 자산들을 뜻합니다.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디지털 조각으로 바꾸는 걸 토큰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캔드릭이 이 거대한 시장의 중심지로 바로 찍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였습니다. XRP가 아니라요. 홀더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소외된 거죠. 게다가 지금 XRP 가격은 1,700원, 1,800원 안팎인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3,300원대였습니다. 반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인데요. 이 좋은 소식들은 남들이 다 가져가고 XRP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있고 이쯤 되면 그냥 손 털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이번 영상도 안 만들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고 한 줄, 이제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뒤쪽에서는 잔밋빛 전망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산을 여러 블록체인에 나눠가지고 제각각 다른 형식으로 발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는 자산을 그냥 토큰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갑자기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니다라고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두 사람이 가리키는 거는 결국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RWA의 진짜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동성은 쉽게 말해가지고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면 거래가 술술 잘 되죠. 부족하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죠. 근데 똑같은 국채를 이 블록체인에도 올리고 저 블록체인에도 올린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형식까지도 제각각으로 쪼개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요. 한 곳에 모였으면 쉽게 거래됐을 돈들이 잘게 나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유동성의 파편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편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국채인데도 이 시장에서 비싸고 저 시장에선 저렴해집니다. 가격이 따로 논다라는 거고 거래 비용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토큰화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요. 흩어진 유동성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진짜 숙제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문제를 처음부터 풀려고 만든 블록체인이 혹시 있을까요? 그게 바로 XRP가 돌아가는 리플 레저입니다. 리플 레저는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이 유동성 문제를 안에서 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통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기능을 따로 붙여야 되죠. 근데 리플 레저는 거래 기능과 유동성을 모으는 장치가 처음부터 한 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 자산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거래가 되도록 바닥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된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 레저 위에 올라온 토큰화 실물 자산이 올해 6월 기준으로 5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1년 전에는 2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28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요. 실제로 자산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여기에 한 영국의 규제받는 거래소는 올해 중반까지 1조 4천억 원어치의 자산을 이 위에 더 올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숫자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6일이었습니다. JP모건, 마스터카드, 온도파이낸스, 그리고 리플이 함께 한 가지 거래를 처리했고요.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국경 너머로 보내서 5초 만에 정산하는 거래였습니다. 이게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거래였는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아까 그 경고 기억나실 거예요. 유동성이 흩어지면 위험하다라고 지적한 회사 중에 하나가 온도파이낸스였습니다. 근데 이 온도파이낸스가 바로 XRP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 국채를 가장 많이 올려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4,500억 원 규모인데요. 이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경고한 회사가 정작 흩어지지 않게 만든 블록체인을 골라 쓰고 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이 더 솔직한 셈이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사실이 곧바로 가격 상승을 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구조는 나눠서 볼 줄 아셔야 되는데, 가격 자체는 지금 눌려있는 게 사실이죠. 큰 보고서에서 이름도 빠졌고요. 시장 분위기도 약하다 보니까 이건 단기적인 XRP 소외에 가깝겠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위에서 쌓이는 구조들을 보시면요. 가격과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지금 데이터, 숫자로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살펴보면요. 정말 재밌는 신호가 같이 잡혀주고 있는데, XRP를 많이 가진 지갑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500만 개가 넘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거래소 밖으로 나간다는 건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단기 가격이 눌려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실물 자산이 쌓이는 흐름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자산이 들어오는 속도가 줄지 않고 있고요. 또 기관들이 실제 거래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칙을 정하는 법안들도 의회를 한 단계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자체가 뚜렷해질수록 기관들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고, 다만 이게 언제 가격으로 반영될지는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구조가 쌓이는 걸 지켜보는 눈이겠죠. 지금 결국에 큰 은행은 디파이가 37배 커진다면서 유니스왑을 주인공으로 찍었지만요. 그 보고서가 경고한 유동성 문제의 정답은 리플 레저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리플 레저 위의 실물 자산은 1년 만에 28배 가까이 늘었고요. 흩어지면 경고한 회사조차도 정작 이 블록체인을 골라서 쓰고 있었다는 사실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기관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리플 레저 위에 자산을 쌓고 있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지켜보셔야 될 진짜 신호는 과연 가격일까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코인의 수량일까요? 시장 상황 자체가 어렵고 답답할수록 또 시장이나 종목을 탓하기보다는요, 내 투자 습관에 대해서 먼저 돌아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시장 자체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지만요, 매번 높은 가격에 사고 낮은 가격에서 파는 이런 습관들은 스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돌이켜보면 리플도 역시 좋은 매수 기회 그리고 수익 실현의 기회들이 여러 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매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경험들도 충분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수익에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분할 매도를 해야지 다시 매수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또 여유라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종합방에서도 차라리 속편하게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 내가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목표가 도달하면은 수익 실현하고 또 다음 타점을 찾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에 매도라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렸죠. 재산만 해도 우리 돈으로 무려 1900조 원에 가깝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웬만한 나라 1년 살림살이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이 도지코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됐으니까 도지코인도 같이 들썩여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바로 그날 도지코인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해버렸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왜 도지코인은 하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더 이상한 게 따로 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번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이었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 X가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고 회사를 시장에 데뷔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겁니다. 이때 끌어모은 돈이 무려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어요. 이번 상장 덕분에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한순간에 불어나게 되면서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부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도지코인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한다는 건 코인 조금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에 당연히 도지가 확 상승할 거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겠죠. 실제로 상장 당일에 도지코인은 잠깐 137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었어요. 곧바로 다시 130원, 120원대까지 미끄러졌다가 한마디로 사람들이 기대한 폭등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가장 확실한 호재가 터져버렸는데 왜 도지코인은 상승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정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 시장의 돈들이 한쪽으로 너무 쏠렸기 때문이고, 이번 상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이 주식 살려고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주식 시장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며칠 동안에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큰 자금들 오히려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지코인의 성격이 중요해져요. 이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내리면 같이 내리고 상승하면 더 세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지는 분위기에서는 도지코인도 같이 눌릴 수밖에 없을 거고, 정리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됐다는 호재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코인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머스크가 부자 되면 도지코인은 무조건 간다. 이런 공식이 이번에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부자만 된 게 아니었어요. 회사 하나를 더 사버렸죠. 바로 커서라는 회사를 90조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 지붕 아래에 뭘 모으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넷을 책임지는 회사,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거대한 SNS, 그리고 이번에 매수한 개발 회사까지. 일론 머스크는 지금 모든 걸 한 가지 어플 안에서 해결하는 거대한 제국을 짓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제국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을 맡는 게 바로 엑스머니라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진짜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도지코인이 이 엑스머니의 기본적인 화폐로 쓰이느냐 여부인 거죠. 한 백화점 안에서만 통하는 상품과 같은 자리를 도지가 차지하느냐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묘합니다. 엑스머니는 이미 문을 열었고요. 지난 4월달에 시작해서 6월 초에 더 많은 사람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도지코인을 연결했다는 소식들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고, 결국에 진짜 질문은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얘기고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 스위치를 누를 것이냐, 그리고 그 스위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까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일론 머스크 재산이 1900조 원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전부 끌어모은 가치가 약 2000조 원 규모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한 사람의 재산이 비트코인 전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고, 그 날에 따라 가지고 누가 조금 더 큰지 자리가 바뀔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정말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어마어마한 돈들은 결국에 회사 주식입니다.
한 사람한테 몽땅 쏠려 있는 재산인 건데 비트코인은 원래 그 정반대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 한 명한테 휘둘리지 말자라고 만든 돈이라는 거고, 근데 도지코인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일론 머스크 한 사람한테 가장 크게 휘둘리는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이죠. 말 한마디에 가격이 출렁일 정도고,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도지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안 휘둘리는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한 사람한테 쏠린 재산에 함께 올라탄 셈이겠고, 이게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는 진짜 도지코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기 재밌는 신호가 하나 있죠. 개미 투자자들은 도지코인이 올라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떠났는데 정작 큰 손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도지코인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큰 물량들을 쥐인 사람들이 12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 모두가 실망한 그 가격대에서 큰 돈들은 오히려 반대로 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보장은 아니겠지만요. 다만 이 시장의 큰 흐름들 그리고 작은 사람들의 심리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이 엑스머니에 정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확실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방향성 없이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도지코인은 자기만의 강력한 재료가 없으면 결국에 비트코인 흐름에 끌려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도지의 진짜 큰 움직임은 결국에 머스크가 그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도지를 가장 크게 흔든 게 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인류 최초의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그날 도지코인이 오르지 않은 거는 상장에 돈이 몰리면서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도지코인의 진짜 운명은 어제의 부자 뉴스가 아니라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대한 결제 시스템에 도지코인이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스위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까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를 끝낸 일론 머스크가 과연 그 버튼을 누를까요? 그리고 누르게 된다면 그게 언제쯤일까요? 이 시장이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 타이밍에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불만만 가지기 시작을 했다면요. 결국에 지치는 것들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상승과 하락 자체가 반복이 되는 곳인데 많은 분들께서 매수는 쉽게 하면서도 매도는 어려워하시죠. 조금만 상승하면 이제 상승장 시작됐다 이러면서 추격 매수를 시작을 하고 정작 내가 수익이 났을 때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라는 게 이 매수와 매도가 함께 있어야지 완성이 되죠. 매수할 때 내가 어디서 매도할지 계획을 세우고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매매 자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칙 매매를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더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